너하고 이젠 끝내고 싶다. 지긋지긋해. 당장 이혼하자고. 그 말이 병원 복도에서 그대로 제 가슴으로 내려꽂혔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차가운 톤이었고 그 말이 제 귀를 스치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체열 자리에서 아직도 바늘 자국이 따끔거리는데 그 자리로 뭔가 뜨거운 기운이 스며들며 팔 전체가 가볍게 떨렸고 식은 땀이 목 뒤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막 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어요. 암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던 문장들이 아직도 귓속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는데 그 위로 남편의 말이 겹쳐지자 몸 전체가 흔들리며 바닥이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렸고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말을 뽑아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 순간 남편의 손등에서 붉게 긁힌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거친 벽에 쓸린 흔적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상처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 아래쪽에서 묵직한 압력이 천천히 차오르며 숨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상처가 어디서 난 건지 묻기도 전에 남편은 재킷 안쪽으로 서류 봉투를 급하게 밀어 넣었고 그 손동작이 평소와 너무 달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뒤늦게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맞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낯설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 팔을 탁 치며 말했어요. 쉬하지 마. 아픈 척하지 말고 나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무릎이 살짝 흔들리면서 검사 결과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종이 끝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얇았어요. 남편의 말투는 더 거칠어졌고 그가 제 앞에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그의 몸에서 희미한 고무타는 냄새 같은 것이 스쳐왔어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냄새는 금방 사라졌지만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이혼할 거니까 도장 준비해. 병원비도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매달리지 마.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 중앙이 뜨겁게 조여들어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아 벽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어야 했어요. 뒷목으로 식은 땀이 흐르고 바닥이 발끝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숨이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게 부풀고 눈앞이 은색으로 번쩍거리며 흔들렸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제가 병에 걸린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사람처럼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 아픔보다, 제 존재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남편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진단서를 쥔 손을 힘없이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의 돌변 뒤에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제 암보다, 제 이혼보다 더 무겁고 더 위험한 비밀이 남편의 손등 긁힌 자국과 함께 이미 제 인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제 귓속에서는 남편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쉬하지 마. 이혼해. 매달리지 마. 그 말들이 복도 끝까지 길게 늘어나 저를 덮치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마지막 한 문장을 되뇌었어요. 남편이 저를 처음 바래다 주던 날의 손길이 아직도 제 손등에 남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그 사람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면서 몸 아프면 바로 말해. 너 혼자 아프게 안 할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던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동안 남편은 늘 제가 걷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고 장바구니가 무거우면 왜 혼자 들고 다녀? 나 있잖아. 말투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들락날락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서너 번 바꾸더니 저에게는 말도 없이 건드리지 마. 딱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차가워서 잠시 현관 앞에 서서 가슴을 만지게 되었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왠지 모르게 가슴 안쪽 깊은 데서 불안이 서늘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밤마다 베란다 쪽으로 혼자 걸어가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낮게 중얼거리기 시작한 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사람은 오래 못 버텨.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훑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은 그 사람이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닌지 가슴이 깊게 움츠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아직도 남편이 나를 아끼고 어딘가 지쳐 있어서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를 청소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안쪽에서 아주 미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타이어 고무를 바닥에 계속 긁은 것 같은 묘하게 뜨거운 냄새, 기름 냄새와 섞여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는 냄새. 남편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면 너랑 상관없어. 표정도 보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평소 즐겨 입던 자켓을 아예 손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세탁하려고 소매를 잡는 순간 손끝에 걸리는 아주 얇은 스크래치 자국이 있었지요. 누가 날카로운 철판 같은데 긁힌 듯한 자국, 색이 희미하게 벗겨진 자국.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것처럼 아려왔어요. 남편은 자꾸 늦게 들어왔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마다 집안 공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딛는 발소리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들리지 않고 어딘가 날카롭고 급하게 바뀌었고 저는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어깨를 조금 움츠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들이 저를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저는 혹시 바람 피우는 걸까?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설명이었고 그렇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긴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옮겨가는 사람의 행동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숨기고 뭔가를 감추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의 행동에 가까웠어요. 잠든 척 누워있던 날 남편이 조용히 제 가방을 열고 면허증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눈을 뜨지 못하고 가슴만 조용히 쿵쿵 뛰었어요. 숨을 깊이 쉬지도 못하고 가슴이 작게 규칙적으로 떨리며 미세하게 흔들리는 매트리스 느낌만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묘하게 길게 들렸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과의 거리를 예전처럼 가깝게 느끼지 못했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그 사람 주변에는 자꾸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게 생기고 저는 그 막을 손끝으로라도 뚫어보려 하다가 두려움만 더 깊어졌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달라진 게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날 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어떤 일 때문이었다는 걸요. 저에게 암이 찾아오기 전부터 남편의 인생에는 이미 다른 어둠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는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요.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집 안 불빛이 남편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 벽지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게 만들었고 그 흔들림이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 안쪽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하는 남편 목소리는 항상 낮았고 마치 누가 들을까봐 숨을 참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런데 내용은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사람은 오래 못 버텨. 난 절대 티 안 냈어. 저는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허리를 펴고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숨을 멈추게 되었고 귀 뒤쪽에 차가운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들이 이제는 질문 한 번 해도 상처가 날 것처럼 위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조금이라도 비위를 건드리면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 그 긴장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차는 어느 날부터 주차장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예전엔 넓은 자리만 골라놓으며 차에 흠이라도 날까봐 그토록 신경 쓰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마치 누군가 눈에 띄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차를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 그 차를 바라보면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길게 스친 흠집이 미묘하게 은빛으로 반사되었고 그 반사빛이 저에게는 칼끝처럼 느껴져 심장이 한번 움찔하고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옷에서도 변화가 보였어요. 평소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만 입던 남편이 어느 날은 구겨진 셔츠에 왼쪽 소매가 아주 희미하게 달아있는 걸 입고 왔고 제가 다림질해 줄까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냥 둬, 건들지 마. 그 말투가 너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씻고 나온 뒤 욕실 바닥에서 아주 작은 검붉은 물방울을 보게 되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게 물인지 다른 건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지만 남편이 등을 돌려보며 만지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하며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욕실 안쪽 공기가 찬물처럼 식었고 저는 발끝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투명 비닐봉지가 살짝 튀어나온 걸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회색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톱보다 더 얇은 금속 파편 같은 조각. 저는 그걸 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받았고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잠시 정지된 사람처럼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 발 다가오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그 목소리는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낯설고 마치 벽 너머에서 내린 명령처럼 차갑게 울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먼저 움츠러들었고 집안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움직일 때마다 심장 아래쪽이 살짝 움켜쥐어지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들은 전부 귀찮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감정뿐이었어요. 한때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사람이 이제는 제 기침 소리만 들어도 눈썹을 찡그리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를 이렇게 대할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평생 지켜왔던 성격과 요즘 보이는 행동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 뭔가 말도 안 되는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틈 사이에서 어떤 진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어둠만 보였고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오래 못 버틴다는 그 말, 그리고 남편의 손등에 남아있던 긁힌 자국,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편의 섬뜩한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속이 텁텁하게 뒤틀렸어요. 밤새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던 탓인지 이불이 등에 들러붙어 있었고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제가 천천히 일어나려는 그때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어 제게 시선을 던졌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일어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처럼 들렸고 저는 급하게 숨을 들이쉬었는데 기관지 쪽이 뜨겁게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침이 터졌고 기침할 때마다 갈비뼈 아래쪽이 찌릿하게 쑤셔 손으로 옆구리를 눌러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짧게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또 시작이네. 쉬어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 가슴 안쪽 깊은 데에 톡 떨어져 마치 작은 유리가 박힌 것처럼 아려왔고 입술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을 세게 열더니 물병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그 물병에서 희미하게 씁쓸한 냄새가 스쳐왔는데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지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해내기 전에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거 마셔. 힘들면 더 마시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병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목 안쪽을 먼저 자극하는 듯 했고 그 순간 머리 뒤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물병을 제 앞에 가까이 밀어놓으며 왜 그래? 의심해? 그 말투가 어딘가 부드러운 척했지만 눈동자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쉬려고 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병원에 그만 다녀. 약도 그만 먹고.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가슴 안쪽에서 크게 튕기며 올라와 숨이 잠시 걸렸어요. 왜요? 약을 끊으면 위험한데요. 남편은 고개를 겨우 돌리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오래 살 필요 없어.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제 입술이 마르는 느낌이 났고 손끝이 가늘게 떨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흔들리는 걸 제가 스스로 멈출 수 없었어요.
숨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지 않고 가슴에 걸리는 듯 답답해져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짓누르는 고통이 숨과 함께 올라와 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제 병원 예약 문자를 몰래 삭제해 놓았고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장실 앞에서 묻자 남편은 짧게 말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죄책감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귀찮다는 얼굴.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아주 작은 공포가 올라왔고 그 공포가 몇 초 사이에 제 목 뒤부터 척추 아래까지 서늘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신발 밑창에 묘하게 말라붙은 진흙 같은 것이 있었어요. 붉은색이 섞인 흙. 저는 그걸 보다가 몸 전체가 살짝 경직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디 다녀온 거냐고 묻자 남편은 제게 성큼 다가오며 말했어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아? 물어보지 말라고. 남편의 말투는 이미 남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워졌고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먼저 움츠러들고 배 쪽에서 차갑게 쪼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와 숨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저는 점점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갇혀갔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어디에서 이런 말투를 가져온 건지, 며칠 동안 잠을 자도 두통이 잦아들지 않았고, 아침마다 손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차가워 컵을 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실마리,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단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차가 어디에 갔었는지, 남편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물병에서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남편이 왜 제 약을 끊으라고 했는지,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더 깊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갑자기 배의 깊숙한 곳이 강하게 조여들며 몸이 반쯤 접히다시피 되어서 싱크대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어요.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었고 가슴이 서늘하게 식으면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기침이 터졌고 기침할 때마다 갈비뼈 아래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뱃속이 뒤틀리면서 입안에 쓴맛이 올라오고 양쪽 귀에서 얇은 기운음이 울릴 정도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잠깐 힘을 잃으며 흔들렸고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아주 천천히 깜빡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또 연극하고 있어? 지겨워 죽겠네. 그 말이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제 앞에 긴 그림자를 만든 것처럼 느껴졌고 그 그림자가 제 발끝을 덮는 순간 심장이 뜨겁게 쿵 내려앉았어요. 나 진짜 아파요. 오늘은 병원에 꼭 가야 해요. 제가 겨우 말끝을 잇는 동안 남편은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밀어냈어요. 밀쳤다가 아니라 밀어냈어요. 손바닥에서 전달되는 힘이 제 갈비뼈를 아래로 누르는 바람에 숨이 한 번에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입에서 얇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남편은 제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프면 누워 있어. 내가 시키지도 않은 병원은 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정확히 가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저는 그 말투가 너무 이상해서 남편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는데
눈동자 안쪽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계산이 움직이는 듯한 표정. 제가 아픈 걸 기뻐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그 후엔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약을 챙겨두면 그걸 식탁 한쪽으로 밀어버렸어요. 약봉지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들이 연달아 울렸고 그 소리가 제 머릿속 어디론가 깊게 파고들어 심장이 작게 떨리듯 쿵쿵 울렸어요. 약 좀 두면 안 돼요, 제 병이. 제가 말하는 동안 남편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그거 먹어봤자 뭐 달라지냐? 됐어. 그냥 먹지 마. 저는 약을 숨기듯 쥐고 있었는데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고 제품 겉면에 얇은 플라스틱이 손바닥 열기에 미세하게 말리는 느낌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어느 날 제 거실 의자를 통째로 치우더니 바닥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아. 누워있지 말고 너무 편하게 살지 마. 제가 바닥에 앉자 갑자기 허리 아래쪽이 찌르듯 아파와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었는데 남편은 그 모습을 흘끗 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어요. 그 표정이 너무 낯설었고 저는 몸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건 남편의 감시였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기침이 심해져 목을 잠시 부여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옆구리를 누르며 작게 숨을 내쉬었고 배 아래쪽이 뜨겁게 쑤시는 고통 때문에 발끝이 바닥에서 조금 들릴 만큼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어요. 남편이 그토록 제 행동을 막으려는 이유가 단순히 짜증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남편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목을 조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깊게 꺼지는 것처럼 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이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하는 걸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오래 못 버틴다고 했잖아. 이제 거의 다 됐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뇌 어디선가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지는 듯한 아주 얇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 귀 주변에서 오래 머물렀고 저는 숨을 내쉬려다 가슴이 아프게 당겨져 입술 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남편은 왜 거의 다 됐다고 말했을까요? 뭘 끝내려고 한 걸까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제 병이 악화될수록 남편은 더 여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날은 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아랫배가 둔하게 쿡쿡 쑤시고 숨을 조금만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와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멈춰 서 있어야 했어요.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고 손바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몸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날이면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이게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시간도 같이 느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더니 정장은 꺼내지도 않고 후줄근한 점퍼를 입었어요. 그 점퍼는 자주 입던 옷이 아닌데 소매 끝이 약간 달아 있었고 지퍼 쪽에 보이지 않던 작은 흠집이 하나 보였어요. 남편이 그 옷을 급하게 챙길 때 주머니 속에서 검은 것이 툭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가볍지만 금속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였고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USB 하나가 문틈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며
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보자 표정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고 저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가 확 끓어오르는 듯 하다가 곧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숨이 턱 막히고 귀 주변이 살짝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허리를 숙여 USB를 집으려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자연스럽게 행동하려는 듯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 말투는 부드럽게 흉내낸 것뿐이었고 눈동자 안쪽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무표정이었어요. 그 속에서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고 저는 그 기운이 목을 천천히 조이는 것처럼 느껴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어요. 문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까지 귀끝에 날카롭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바닥을 청소하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신발장 옆 모서리에서 아까 본 USB와 똑같은 모양의 것이 하나 더 보였어요. 남편이 떨어뜨린 건 그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손을 뻗어 USB를 집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고 가슴 아래쪽에서 아주 얇은 통증이 끼어올라 숨을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USB 표면에 묻은 묘한 눅눅한 촉감, 금속 냄새 같은 아주 희미한 냄새, 그릇된 예감이 목 뒤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USB를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USB 포트에 제대로 넣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어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USB 폴더가 열리는 순간 눈앞에서 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진 파일이 몇 개 있었어요. 이름 없는 파일들.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번쩍 켜지며 첫 번째 사진이 나왔어요. 밤거리, 가로등 아래, 휘어진 자전거 한 대, 바닥에 고여있는 검붉은 액체, 도로 옆에 떨어진 작은 금속 파편, 그리고 그 옆에 범퍼 조각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 뒤쪽이 뜨겁게 땡기면서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손등으로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자꾸 빛만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다음 사진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크게 한번 내려앉았고 숨이 가슴에서 걸려 입술이 떨릴 정도로 숨이 끊겼어요. 부서진 자전거 핸들, 옆에 떨어져 있는 신발 한 짝, 그리고 바닥에 남은 얇은 긁힌 흔적들. 그 흔적은 남편의 손등에 있던 그 붉은 긁힌 자국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넘기다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고 사타구니 아래쪽까지 당기는 통증이 번져 허리를 굽히고 잠시 숨을 내밀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카메라가 멀찍이서 찍은 듯한 도로 한쪽. 그 한가운데 검은 차 한 대. 헤드라이트가 꺼진 상태였고 차 뒷부분에 아주 얇고 긴 스크래치. 그 스크래치는 집 주차장에서 본 남편 차 뒷범퍼의 그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제 손끝이 USB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고 노트북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는데 심장은 빠르게 뛰면서도 한 번씩 크게 멈추는 듯 울렸어요. 숨이 잘 들어오지 않고 가슴이 위쪽에서 꽉 조여 바람이 흉곽 안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변한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한 일인지, 남편이 보기만 한 건지,
남편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USB 속 사진들이 남편의 그림자를 한층 더 깊고 어둡게 만든 건 분명했어요.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은 그날 밤에도 오지 않았어요. USB 속 사진들을 본 뒤로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았어요. 한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그러다 또다시 크게 쿵 하고 내려앉을 때면 숨이 목 앞부분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마다 갈비뼈 아래쪽이 찌릿하게 당겨 몸을 조금 앞으로 굽혀야 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는 알림음이 현관 앞 센서에서 희미하게 울렸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고 USB를 쥔 손바닥에서 땀이 천천히 배어 나왔어요. 그 땀 때문에 USB 표면이 미끄러워졌고 작은 금속이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 발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넘어올 때 저는 그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밀려오는 폭우처럼 느껴졌고 가슴 안쪽에서 공기가 묶여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지금 나가야 한다.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USB만 손에 쥐고 신발도 똑바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었어요. 문손잡이의 차가운 금속이 그래도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바닥이 식어가는 그 감촉이 잠시나마 숨을 쉬게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발끝이 몇 번씩 헛디쳐 난간을 꽉 잡아야 했어요. 손끝이 떨려 난간의 철제 표면에서 진동이 전해졌고 그 진동이 어깨까지 올라와 목 뒤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찬 공기가 갑자기 폐 안으로 들어오며 가슴이 크게 흔들렸고 숨이 튀어나오려다 걸려 입술이 마르고 혀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소음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고 차 지나가는 소리가 균열처럼 귀를 찢는 듯 울렸어요. 저는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는 떨리고 손은 식은땀이 계속 나와 무릎 위에 올린 USB가 자꾸만 미끄러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낯익은 이름. 정우. 선배님?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티고 있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정우야, 나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끊어진 실처럼 불안하게 떨렸어요. 정우는 몇 마디도 듣지 않고 말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말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말 안에 담긴 단단한 확신이 저를 잠시 붙잡아줬고 그 순간 가슴에 쌓였던 무게가 잠깐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우가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순간 딱 굳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짧게 멈췄어요. 선배님,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니면 혼자 넘어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고 그냥 몸이 너무 말을 하려는데 복부에 얕은 통증이 훅 올라와 문장이 끊겼어요. 정우가 제 등을 받치며 병원 가야겠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 안에 타는 순간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파 겨우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우는 운전을 하면서
옆으로 USB를 보다가 말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는 USB를 가슴 쪽으로 움켜쥐었고 손바닥이 또다시 뜨거워지며 땀이 번지는 걸 느꼈어요. 정우야,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정우가 잠시 고개를 돌렸고 그 눈빛이 아주 조용히 굳어졌어요. 진지함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사람의 표정. 제 말을 들은 뒤 정우는 속도를 조금 줄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 이 USB 제가 먼저 볼게요. 근데 보여도 괜찮겠어요? 그 물음이 마치 깊은 구멍 가장자리에서 한 발 더 들어갈지 묻는 것 같아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고 제 손등이 떨리며 USB가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보게 될 것, 지금부터 정우가 알게 될 것, 그 모든 것이 남편에게 돌아갈 길을 완전히 막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럼에도 저는 말했어요. 봐줘, 나 혼자선 못 버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목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가가 시큰하게 젖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우와 저는 남편의 어둠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셈이었어요. 정우가 USB를 열어 사진을 본 직후 차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바람이 멈춘 것도 아닌데 유리창 안쪽에 가라앉은 묘한 정적이 폐속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 손끝은 이미 차가워져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고 그 짧은 숨소리가 차 안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선배님, 이거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정우가 그렇게 말하자 목 뒤가 서서히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고 몸이 쭉 굳어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입술이 말라 혀끝이 입천장에 잠시 달라붙었고 눈앞이 조금 흔들려 정우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흐려졌다 했어요. 정우는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어요. 부서진 자전거의 번호 스티커, 거기 적힌 숫자가 정우의 표정과 함께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제 심장이 가슴에서 크게 내려앉았어요. 이 번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랑 같아요. 자전거 타고 귀가하던 남성, 밤에 누가 치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잡고 있던 USB를 향한 손이 느슨해지며 손바닥이 갑자기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 위쪽에서 공기가 되돌아오듯 막혔고 입술이 떨리며 아주 얇은 숨만 빠져나왔어요. 정우야, 그게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말하려는 순간 복부 깊숙한 곳에서 바늘로 찌른 듯한 통증이 훅 올라와 허리를 살짝 앞으로 구부려야 했고 정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배님, 아직 단정하긴 일러요.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정우는 말을 멈추고 사진 속 차량 뒷부분을 가리켰어요. 그 길고 얇은 스크래치, 빛을 받으면 실처럼 보였다가 어두워지면 칼자국처럼 보이던 그 흔적. 저는 그 흔적을 보자 집 주차장에서 봤던 남편 차의 표시가 머릿속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오래된 기억처럼 흐릿하지 않고 방금 눈앞에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가슴 안쪽으로 내려앉았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차 말고 남편분 차 뒤쪽에도 이런 흠집 있었죠? 그 질문이 마치 지금껏 피하려고 버티던 현관문을 정우가 무심히 열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고
뒤이어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숨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아파 어쩔 줄 모르고 USB를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한번 봐야 해요. 진짜 확인하려면 남편분 차를 직접 봐야 해요. 그 말은 너무 당연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남편의 비밀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느낌. 그 공포가 천천히 척추를 타고 내려와 허리 아래쪽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정우는 도망치는 듯한 제 눈빛을 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혹시 그 USB 외에도 남편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했나요? 저는 숨을 내쉬려는 순간 목 안쪽이 잠시 걸리며 뱃속이 강하게 당겨 눈을 조금 감아야 했어요. 그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약을 버렸어. 내 병원 예약도 지우고 물병에서 이상한 냄새도 났어. 그리고 내 가방에서 면허증 꺼내보고 말할 때마다 목이 마르고 혀끝이 떨렸고 어깨가 스스로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겪던 모든 일이 이제 하나씩 의미를 갖는 것 같아 가슴이 점점 더 내려앉고 차가운 기운이 배 아래쪽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선배님, 이건 그냥 며칠 짜증내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준비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전체가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듯한 묵직한 압력이 내려왔고 숨이 가슴에서 걸려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아주 얇은 숨만 내쉴 수 있었어요. 정우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말했어요. 자전거 사건 아직 미해결이에요. 가해자 잡힌 적 없어요. 근데 이 사진들 누가 찍었는지부터가 이상해요. 경찰도 못 찾은 걸. 남편분 USB에 왜 있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 안쪽을 세게 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크게 뛰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떨림만 꾸준히 반복됐어요.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의자 등받이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퍼즐을 맞추는 순간 남편은 저를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나 이미 시작된 퍼즐은 우리 둘이 멈출 수 없었어요. 정우와 저는 남편이 주차해 두는 자리 근처에 도착했어요. 주차장 안쪽은 해가 거의 들지 않아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냄새는 오래된 먼지와 고무가 섞인 듯 희미하게 목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일으켰어요. 저는 차 문을 열기도 전에 심장이 크게 2번 뛰고 그 뒤로는 아주 빠르게 불규칙하게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손바닥엔 이미 땀이 고여 손가락이 서로 달라붙는 느낌이 있었어요. 남편 차는 가장 구석, 어둠 속에 묻히듯 서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차 뒷범퍼를 살피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이 짧게 끊어지는 것 같은 얕은 호흡만 반복했어요. 정우의 손전등 불빛이 범퍼 아래로 길게 드리워질 때 새까만 차체 아래쪽에서 묘하게 긁힌 자국이 반짝였어요. 정우는 아주 느리게 말했어요. 선배님, USB 속 사진하고 흠집 각도가 똑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 아래쪽에서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크게 울렸고 그 충격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번져 숨을 들이마시기 힘들어졌어요. 골반 아래쪽도 서늘하게 식어 다리 감각이 잠시 흐릿해졌어요. 정우는 한참을 가만히 살피다가 차량 하단 쪽에 손전등을 비추고 말했어요. 여기 이것도 보세요. 저 철가루.
자전거 파편하고 비슷해요. 색도 거의 같고요. 저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어요. 손바닥 안쪽이 뜨겁게 떨렸고 USB를 꺼냈을 때 느꼈던 그 싸늘한 기운이 다시 손끝을 타고 올라와 명치까지 찌르는 것처럼 아렸어요. 정우는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입술이 굳어 확실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은 침묵으로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 내 목덜미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우야. 근데 그게 왜 남편한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우는 조수석 문을 열고 USB에 있던 마지막 사진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 사진은 빛 번짐 때문에 흐릿해 보이는 도로 위 가장자리에 가로등 불빛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아래 검은 그림자 같은 차가 아주 잠깐 찍혀 있었어요. 정우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차 번호판 일부를 확대했어요. 깨지듯 흐릿했고 번호판 전체가 보이진 않았지만 일부 숫자 조합이 남편 차와 같았어요. 선배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우 말이 끝나기 전 머리 한가운데가 쿵 하고 울렸고 눈앞이 번쩍하면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먹기도 전에 다리가 잠시 풀려 차 문에 손을 대며 겨우 버텼어요. 남편이 사고를 낸 거야? 입술이 떨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건 뺑소니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은 남편분일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이 허공에 멈춰 있는 동안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어요. 가슴 앞에서 공기가 걸린 듯 목이 뜨겁게 조여지고 배 안쪽 깊은 곳이 서늘하게 움츠러들었어요. 정우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남편분이 선배님 약을 버리고 면허증을 보고 병원 예약을 없앤 것도 혹시 정우는 결론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결론이 이미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낸 사고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 그 결론이 머릿속에 올라오는 순간 온몸이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식어갔고 가슴이 아래로 쑥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허리가 무너질 듯 휘청거리자 정우가 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고 그 손의 온기가 제 몸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알려줬어요. 숨을 들이마신 공기가 폐 안쪽에서 따끔거렸고 입술은 차갑게 굳어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우야, 나 그 사람한테 죽을 뻔했구나. 그 문장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말하는 동안 가슴이 계속 흔들렸고 눈가가 따끔하게 젖어 시야가 조금 흐려졌어요.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낯 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한 구두구, 규칙적이고 빠르지 않은 소리, 남편 특유의 걸음. 정우가 순간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선배님 뒤로 가요. 지금은 마주치면 안 돼요. 남편의 그림자가 주차장 바닥에 길게 늘어지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제 발끝 몇 센티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몸이 반쯤 굳어 숨을 억지로 참은 채 정우 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크게 울리고 복부가 아플 정도로 긴장해 손끝이 바람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떨렸어요. 남편은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다가 잠시 멈춰 섰어요. 그 눈빛이 USB에서 보았던 도로, 부서진 자전거, 붉은 흔적들을 떠올리게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를 없애려 했다는 걸.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던 날, 주차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제게 닿지 않았어요. 그날의 공기는 무섭게 차갑지도 이상하게 눅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주 얇은 바람이 제 볼옆을 스치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확인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모든 걸 부정했지만 USB에 있던 사진, 차량 하단에 남은 혈흔, 금속 파편, 그리고 사고 직후 병원 기록에 찍힌 남편의 손등 긁힌 상처까지 하나하나 꺼내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져 갔어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수십 년 전의 모습,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기억 위에 완전히 다른 얼굴이 얹혀지는 것 같았고, 그 차이가 제 가슴을 조용하게 찌르며 숨을 조금씩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 안에서 어떤 후회도 미안함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왜 실패했는가를 묻는 표정, 그 표정을 보자 뱃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얼어붙어 있던 공포가 갑자기 부서지는 듯 했고, 제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가슴 안쪽에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도어락 소리도 냉장고 소음도 가끔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저를 다시 살게 하는 공백이 되었어요.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어깨가 조금씩 펴져 있는 걸 보면서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다시 살아가는 중이라는 걸 느꼈어요. 병원 치료도 다시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게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줬고, 그 말이 새벽 공기처럼 제 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며 가슴이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줬어요. 치료 첫날, 정우가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정우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정우는 단단한 말투로 선배님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 안에서 마른 땅에 스며드는 첫 번째 비처럼 오래 머물렀어요. 며칠 뒤 남편이 낸 사고 기사와 그의 체포 기사는 뉴스 몇 줄로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삶은 그 짧은 기사보다 훨씬 길고 깊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제가 어떤 삶을 DALEJ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남편의 그림자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남긴 어두운 흔적을 내 몸속에 들여놓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분노나 비밀을 내 가슴 아래에 쌓아둘 이유도 없어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맞다는 걸요. 아침 햇빛이 창문에 닿을 때 그 온기가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들고 심장이 아주 조용하게 드디어 안정적인 박동을 되찾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느끼기 위해 나는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부디 기억해달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큰 힘이 될 거예요.